자, 부교재 13페이지 가보세요. 부교재 13페이지. 자, 분들, 피담보 채권이 그렇지 않은 일반 채권이 우선하는 이유가 뭐라 그랬죠? 혹시 기억납니까? 왜 피담보 채권이 일반 채권이 우선하지? 어? 그럼 왜 공시된 채권이 그렇지 않은 채권이 우선하냐고. 좋았어. 예. 여러분들, 공시제도는 나를 위한 제도가 아니라 타인을 위한 제도라는 거 아시죠? 예. 타인에게 예측 가능성을 침해하지 않아. 그러니까 내가 이 사람한테 담보로 이 사람한테 얼마 빌려줬어라고 하는 공시되는 순간 다른 사람들은 그로 인해서 예측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예측 가능성을 침해하지 않기 때문에 내 채권을 우선할 수가 있다라는 거야. 그러면 공시된 채권끼리 만나면 어떻게 되지? 피담보 채권끼리 만나면 먼저 선순위가 우선하는 거죠. 그럼 마찬가지로 조세라고 하는 채권도 공시성이 있기 때문에 조세 채권과 피담보 채권은 누가 먼저 설정되거나 부과되느냐에 따라서 뭐 할 수 있다? 우선순위가 달라질 수가 있겠더라는 거지. 제 말 이해하셨죠? 그래서 여러분들 만약에 법정기일 후에 피담보 채권이 설정되면 어떻게 될까? 법정기일 후에, 즉 세금이 부과된 후에 피담보 채권 설정됐어. 그럼 뭐가 우선하겠다? 국세나 지방세 등이 피담보 채권을 우선하겠죠? 자, 여기까지 좋았어. 자, 그러면 문제는 조세채권 상호간에는 어떤 문제가 있죠? 조세채권 상호간에는 무슨 말인가 하면, 항상 하는 얘기인데, 내 세금이 그러니까 내가 담보한 세금이 있어요. 담보된 세금이 있고 압류된 세금이 있어. 그럼 이 재산이 체납 처분이 되면서 공매가 되면서 어느 세금에 먼저 징수가 될 건가 순서를 정해야 되거든요. 아셨죠? 그 순서는 뭐가 우선한다? 담보된 조세가 압류한 조세보다 우선해요. 압류한 조세는 교부 청구한 조세보다 우선한다라는 거예요. 아셨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를 담보 우선주의라 하고요. 이거를 압류 우선주의라고 합니다. 제 말 이해하셨죠? 그래서 여러분들 징수를 유예하려면, 체납 처분을 유예하려면 담보를 제공해야 돼. 내 세금을 좀 늦게 내는 대신에 내가 이 담보를 제공할게. 자, 근데 소득세는 담보를 제공하지 못하고 소득세에 관한 세무서장이 그냥 압류를 해버렸어. 그럼 그 집이 매각 처분됐을 때 담보된 걸 먼저 갖고 갈 건가, 압류된 세금을 먼저 갖고 갈 건가 정해야 되겠죠? 그래서 담보된 걸 먼저 갖고 가고 두 번째 압류된 거, 그다음에 교부 청구한 국세 순으로 간다라는 거예요. 아셨죠? 자, 두 번째 또 뭐가 문제가 있냐면 전부 징수되는 게 아니라 일부 징수가 됐어요. 전부 징수된 게 아니라 뭐가 됐다? 일부 징수가 됐다. 아셨죠? 일부 징수. 그래서 이 일부가 징수가 됐을 때 어떻게 될 거냐? 자, 예를 들어서 재산세 100원, 재산세면 안 되겠구나.
총 150원이에요. 자, 이럴 때 70원이 징수가 됐어. 그럼 70원 징수가 됐을 때 만약에 체납처분비 20, 가산금 30, 그 다음에 나머지 취득세가 20이 징수가 됐다면 결국 얼마 남지? 취득세가 80원 남게 되죠. 70원 징수가 됐으니까 80원 남을 거 아닙니까? 맞죠? 자, 이렇게 순서를 정하는 거 하고, 또는 체납처분비 20, 취득세 50, 이렇게 70원 징수가 되잖아요. 그럼 얼마 남아요? 취득세 50, 가산금 이렇게 30 남게 되잖아요. 이해하셨죠? 그럼 어차피 80원을 못 받아. 어차피 80원 못 받아. 그러면 이렇게 80원 남는 거와 이렇게 80원 남는 것은 무슨 차이가 있냐고. 무슨 차이가 있지? 응? 여기에 0.75%가 붙느냐, 여기에 0.75%가 붙느냐. 중과상금이 계속 부과되잖아요. 60개월 초과할 수 않을 정도로. 무슨 말인지 아셨죠? 그러니까는 순서를 이렇게 내느냐 이렇게 내느냐에 따라서 뭐가 달라질 수 있다? 중과상금의 크기가 달라질 수가 있는 거잖아. 이해하셨죠? 그래서 순서를 정해야 될 필요는 있는 거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일부 징수가 됐을 때, 자, 이걸 우리 좀 말을 정리를 할게요. 똑같은데, 국세는 강제 징수비, 그 다음에 국세, 그 다음에 가산세. 네? 지방세는 어떻게 되지? 지방세는 체납처분비, 지방세, 가산금 이렇게. 국세는 가산금 제도가 없어졌잖아요. 제 말 이해하셨죠? 여러분들, 그러면 체납처분비라는 말이 뭔지 아세요? 체납처분. 여러분들, 원래는 채권자 자력구제 금지인 거 아세요? 내가 돈을 빌려줬는데 선생님 돈을 안 갚아요. 내가 선생님 집에 가서 때려가지고 돈 받을 수 있다 없다? 없다. 아셨죠? 돈 안 갚으면 어떻게 돼요? 법원에 부탁을 해야 되죠. 그걸 뭐라고 해요? 그거를 강제집행이라고 해요. 아셨죠? 근데 채권자가 자력으로 구제할 수 있는 채권이 두 가지가 있어. 하나는 세금이고 하나는 공과금이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건강보험료, 여러분들이 뭐지? 건강보험료 안 내봐봐. 자동차세 안 내봐봐. 자동차 번호판 영치한다고 하잖아요. 번호판 띄어가지 않습니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렇게 그러면 자동차를 떼가는 건 법원 직원이 아니라 시군구 공무원이 떼가는 거잖아요. 에? 건강보험료 안 내봐. 3개월만 안 내봐요. 어떻게 내요? 여러분 통장에 직접 건강보험공단에서 압류가 들어오죠. 제 말 이해하셨죠? 그래서 이렇게 자력으로 구제 가능한 채권이 있는데 우리는 이것을 체납처분이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강제집행이나 체납처분은 같은 의미야. 그래서 그 말을 앞으로 강제징수비라고 쓰는 거예요. 이것도 내년에 이걸로 변할 거야. 제 말 이해하셨죠? 그래서 체납처분비 또는 강제징수비인데 여러분들 우리 시험의 어떤 특성상 국세보다는 지방세 문제가 더 나올 가능성이 커요. 국세기본법은 워낙 방대해가지고 그래서 지방세 기본법으로 이렇게 기본을 좀 하면 되겠다. 다시 한번요. 여러분들 세금이 부과된 후에 피담보채권이 설정됐어. 아셨죠? 세금이 부과된 후에 피담보채권이 설정되어 있으면 당연히 세금이 우선하죠.
근데 이 세금 간의 문제야. 세금이 여러 세금이 있을 텐데 그 여러 세금 중에서 뭘 우선할 거야? 라고 했을 때 담보된 조세가 우선하고 압류된 조세가 교부 청구한 조세보다 우선할 수 있다. 아셨죠? 세금이 일부가 징수가 됐어. 그때 일부 징수됐을 때 징수되는 순서는 체납, 처분비, 지방세, 가산금 순서로 징수가 된다. 아셨죠? 체납, 처분비를 국세에서 뭐라고 부른다? 강제 징수비라고 부른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까지 기억하십니다. 자, 이에 비해서 법정 기일 전에 피담보채권이 설정됐어요. 법정 기일 전에 피담보채권이 설정됐으면 어떻게 된다? 원칙은 당연히 피담보채권이 국세나 지방세 등이 우선하겠죠? 네. 했죠? 자, 근데 거기서 시험 문제 나온단 말이에요. 그게 뭐가 나올 거냐? 당연히 피담보채권이 국세 등에 우선할 수 있는데 적어도 단 체납, 처분비에는 우선하면 안 돼요. 체납, 처분 우선할 수 없다. 이 문장 꼭 기억하라고. 그래서 이렇게 나온다고요. 법정 기일 전에 설정된 피담보채권은 원칙적으로 지방세, 가산금, 체납, 처분비에 우선을 징수한다. OX? X라고. 어디는 우선하지 못한다. 체납, 처분비에는 우선하지 못한다. 그렇게 은근슬쩍 껴서 나온단 말이에요. 아셨죠? 그래서 체납, 처분비 우선하지 못한다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고, 다만 예외적으로 피담보채권이 아무리 우선해서 설정했다 할지라도 당의 재산에 부과된 조세는 당의 재산에 부과된 조세는 우선할 수가 없다. 늘 뭐 중개사법 보니까 뭐 당해세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는데 당의 재산에 부과된 조세가 뭐가 있냐면 국세 중에서는 뭐가 있어요? 상속세, 증여세, 종부세가 있다. 지방세 중엔 뭐가 있어요? 재산세가 있어요. 또는 지역자원시설세 또는 재산세에 부과되는 지방교육세. 자, 여러분들 그러면 보세요. 자, 이 상속계실인데 상속계실에 법정기일이 언제냐면 고지서 발송일이거든요. 법정기일이. 그러면 여기에서의 피담보채권은 피담보채권이 우선해요? 상속세가 우선해요? 원래는 피담보채권이 우선해야 되겠죠? 그렇단 말이에요. 원래는. 근데 여러분들 상속이 됐어. 그리고 보니까 이날이 또 6월 1일이야. 6월 1일이 재산세나 종부세 등의 지역 자원시설세 등의 뭐예요? 과세 기준일이잖아요. 제 말 이해하셨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채권자라 하더라도 이 재산에 대해서 상속세나 재산세나 종부세 등이 과세될 거 예측할 수 있다는 거지. 아셨죠? 그러면 이렇게 당의 재산에 부과된 조세는 채권자의 예측 가능성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보는 거예요.
제 말 이해하셨죠? 그래서 예측 가능성을 침해하지 않기 때문에 뭐가 우선한다? 이때는 아무리 법정길 세금이 부과되기 전이라 할지라도 이때는 상속세가 재산세가 우선하는 거다라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당해 재산에 부과된 조세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제 말 이해하셨죠? 이렇게. 그래서 그 정도만 기억하면 되겠다. 그래서 요렇게까지 해서 여러분들 뭐 3, 4년에 걸쳐서 한 번씩 나오는 문제예요. 자, 49페이지 1번 볼래요? 국세기본법에 의해서 국세를 징수하는 경우 순서로 옳은 것은 모르긴 몰라도 먼저 뭐가 나온다? 강제 징수비 나와야 되겠죠? 그 다음에 국세, 가산세나 가산금은 맨 마지막에. 강제 징수비를 지방세에서 뭐라고 부른다? 체납 처분비. 그 다음에 지방세, 가산금. 지방세는 올해까지는 가산금이 있으니까 아셨죠? 네. 자, 2번. 체납된 조세의 법정 기일 전에 채권 담보를 위해 갑이 저당권 설정될 한 사실이 부동산 등기부등본에 증명되는 갑 소유 토지 A 공매대금에 대하여 그 조세와 피담보 채권이 경합되는 경우 피담보 채권보다 우선 징수한 조세가 아닌 것은 종부세, 지역자원시설세, 재산세, 재산세 부과된 지방주세는 다 당의 재산에 부과된 조세죠? 답은 뭐예요? 취득세. 이해하셨죠? 자, 4번 풀어볼까요? 4번. 4번. 국세기본법 및 지방세기본법상 채권과 일반 채권의 관계에 관한 설명을 틀린 것은 납세 담보물 매각 시 압류에 관계되는 조세채권은 담보가 있는 조세채권보다 우선한다. 네? 압류에 관계된 조세가 담보가 있는 조세채권보다 우선한다? X죠? 담보된 채권이 우선하는 거죠? 네. 1번 틀렸습니다. 2번. 재산의 매각대금 배분 시 당의 재산에 부과된 종합부동산세는 당의 재산에 설정된 전세권에 따라 담보된 채권보다 우선한다. 맞죠? 네. 취득세 신고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제출한 날 전에 저당권 설정 등 사실이 증명되는 재산을 매각했을 때 매각 금액 중에서는 취득세를 징수하는 경우 저당권에 따라 담보된 채권은 취득세 우선한다. 자, 뭐가 우선했어요? 취득세가 먼저 부과됐어요? 저당권이 먼저 설정됐어요? 저당권이 먼저 설정됐죠? 그럼 뭐 해야 된다? 저 때는 저당권이 우선하는 겁니다. 이해하셨죠? 그래서 여러분들 부자들이 망해도 3년이 간다 그런 얘기 있잖아요. 그럼 부자들이 망하기 전에 어떻게 합니까? 재산을 다 저당권이나 이런 방식으로 해서 다 돌려놓는 거죠. 자, 물론 뭐 사회행위 취소라든지 그런 게 있긴 있지만 그런 방법들이 있다. 4번. 강제 집행으로 부동산을 매각할 때 그 매각 금액 중에 국세를 징수하는 경우 강제 집행 비용은 국세 우선한다. 맞죠? 재산의 매각대금 배분 시 당의 재산에 부과된 재산세는 당의 재산에 설정된 저당권에 따라 담보된 채권보다 우선한다. 맞죠? 문제 다 이해하셨죠? 이렇게까지. 여러분들 다른 건 안 푸셔도 돼요. 다른 건 풀어도 필요 없어. 풀지 마. 딱 제가 정해진 것만 이렇게 푸셔도 될 것 같아. 이 부분은. 자, 52페이지, 53페이지. 자, 52페이지, 53페이지 이거는 이걸로 좀 할게요. 책이 없으니까. 근데 청구인은
내가 부당한 처분 또는 필요한 처분 받지 못했어. 그럴 때는 뭐 해야 돼요? 행정 소송해야죠. 우리가 좋아하는 소송 있지 않습니까? 그죠? 툭 하면 소송한다 그러죠? 소송을 할 수 있어요. 이 행정 소송을 어디다 하는 거예요? 법원에 하는 거예요. 아셨죠? 그런데 국세나 지방세는 이 행정 소송을 가기에 앞서 뭘 해야 되냐면 행정 심판을 거쳐야 돼요. 이 행정 심판은 어디다 하는 거예요? 행정청에 하는 거야. 일반 행정은 바로 소송 갈 수 있어요. 하지만 국세나 지방세에 대한 행정만큼은 행정심판 전치주의라고 말을 해요. 행정소송을 가려면 반드시 행정심판을 거치고 오라는 거야. 제 말 이해하셨죠? 이거를 행정심판 전치주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행정심판 전치주의가 옳으냐 또는 틀리냐 뭐 그런 문제도 있을 수 있는데 뭐냐면 여러분들 행정심판 전치주의를 하는 게 유리한가 유리하지 않은가의 문제가 있는데 기본적으로 변호사 단체는 행정심판 전치주의 없애자는 게 입장이지. 왜? 바로 소송은 변호사만 대행할 수 있으니까. 아셨죠? 근데 세무사나 이제 회계사는 행정심판 전치주의를 거쳐야 된다는 입장이야. 이 행정심판은 누가 할 수 있으니까? 세무사가 할 수 있으니까. 무슨 말인지 아셨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또 밥그릇 싸움이 되고 있더라는 거지. 이게. 자, 어찌됐건 국세나 지방세만큼은 뭐가 된다? 행정심판 전치주의라는 거예요. 아셨죠? 이렇게. 그래서 기본적으로 행정심판 전치주의인데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자, 국세예요. 자, 국세는요. 먼저 이의 신청을 할 수 있어요. 국세입니다. 국세는 원칙적으로 필수적 일신급이에요. 무조건 한 단계는 거쳐야 돼. 그 필수적 신급이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예요. 예외적으로 선택적 2신급입니다. 이게 뭐였냐면 이의신청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뭐해요? 이의신청을 하죠. 누구한테 하느냐? 세무서장한테 합니다. 이의신청을 하고 나서 뭐 하던가? 심사청구를 하던가 심판청구를 하던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셨죠? 이 둘은 움직일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또는 바로 심사청구 가서 가도 되고 바로 심판청구 가서 가도 되고 얘는 임의 단계, 임의. 제 말 이해하셨죠? 얘는 필수적, 선택적 1신급이야. 얘를 거치던 무조건 한 단계는 거쳐야 돼. 다만 이의 신청은 거쳐도 되고 안 거쳐도 돼. 이해하셨죠? 그랬을 때 화살표는 무조건 90일이야. 화살표는 무조건 90일. 무조건 90일. 아셨죠? 이렇게. 결정기간은 이의신청은 30. 나머지는 무조건 90. 대부분 다 90일인데 이의신청만 30일이다. 이렇게만 기억하면 돼. 아셨죠? 근데 여러분들 국세청도 뭐예요? 감사원의 피감사기관이거든. 그러니까 감사원의 피감사기관이니까 감사원법에 의한 심사청구를 거쳐서 소송 갈 수도 있어요. 네? 이때도 90일인데 이때는 결정기간은 3개월입니다. 요것만 달라. 이런 기간을 그렇게 할 필요는 없다. 하지만 여러분들 중요한 건
이제 필수적 신급이 되겠다. 아셨죠? 그를 행정심판 전치주의. 그 말 이해하시죠? 자, 그러면 지방세는 어떻게 되느냐? 지방세 기본법은 자, 역시 행정소송이고 청구인인데 역시 뭐가 있다? 행정심판이 있다. 자, 지방세는 역시 원칙적으로 필수적 1신급이다. 심판 청구가 있고 예외적으로 선택적 이의신청이 있는 거야. 똑같아. 똑같은데 지방세는 더 간단해졌어. 뭐가 있고요? 이의신청이 있고 뭐가 있어요? 심판 청구가 있다. 지방세에서는 심사 청구라는 제도가 이제 사라졌어. 아셨죠? 또는 요렇게 갈 수도 있고 요렇게 갈 수도 있고. 그러니까 필수적 신급, 선택적 2신급 요렇게 되는 거예요. 아셨죠? 그래서 이 심판 청구는 뭐냐면 조세 심판원이 있어요. 우리나라 정부기관에 조세 심판원이 있는데 이런 조세 심판원에 하는 청구를 심판 청구라고 하는 거예요. 아셨죠? 그래서 별도의 독립된 기관이야. 이렇게. 그래서 기관적으로 이렇게 된다. 대충 이해하셨죠? 그래서 신급 정도만 알면 되겠고, 여러분들 이게 옛날에 그러니까 국세는 계속 유지했었어. 국세는 계속 유지했고, 지방세는 옛날에 뭐였다? 행정심판 전치주를 채택하다가 작년까지 안 하다가 올해 다시 채택된 거야. 아셨죠? 그래서 올해 개정된 거예요. 작년까지는 지방세는 일반 행정처럼 행정심판 전치주를 폐지했다가 올해부터 행정심판 전치주를 다시 재적용을 하는데 옛날에 비해서 심사청구 제도가 삭제가 됐어. 심사청구 제도가 삭제가 되고 심판청구만 존재하도록 하고 다만 이의신청은 하든지 말든지 선택해서 해라. 이렇게 바뀌게 된 거다. 그래서 중요하게 바뀐 거니까 요거 정도를 좀 기억해 두시라고요. 이해하셨죠? 네, 여기까지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그래서 그 정도만 기억하시면 역시 여러분들 역시 지방세도 지방자치단체도 감사원의 피감사기관이겠죠? 그러니까 이렇게도 갈 수가 있어요. 아셨죠? 똑같이 이건 감사원법이니까 이렇게. 감사원법은 우리 시험 범위가 아니니까 감사원법에 대한 문제를 내면 안 되겠지. 자, 이렇게 기억하면 되겠고요. 자, 이때 중요한 거 지방세에서 불복의 효력인데 여러분들 불복의 효력은 원칙적으로 집행 부정지예요. 뭐라고요? 집행 부정지야. 여기서 집행이란 뭐냐면 여러분들 고지나 독촉, 그러니까 고지가 되고 고지 기간 내에 납부를 안 하면 독촉이 나오고 독촉 기간 납부기간 납부를 하지 않으면 압류가 되고 압류가 일정 기간 경과 후에 공매가 되고 그 나머지 금액을 청산하잖아요. 제 말 이해하셨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런 불복이 뭐가 된다? 이런 고지나 독촉, 압류 또는 공매나 청산에 대한 이런 집행을 뭐 한다? 정지를 시키지 아니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불복을 했다고 해서 고지가 안 나거나 독촉이 안 되거나 압류가 안 되는 건 아니라고. 고지나 독촉, 압류 또는 매각이 다 이루어진다고. 제 말 이해하셨죠? 그런데 만약에 집행 부정지인 건 알겠는데 아니 불복에 대한 결정이 나기 전까지 공매가 돼버리면 안 되겠죠? 제 말 이해하셨죠? 그래서 원래는 공매가 정지가 되는데 예외적으로 거기 페이지 52페이지 보세요. 자, 거기 심판 청구 처분의 집행이 효력을 미치지 아니합니다. 다만 압류한 재산에 대하여는 이의신청 심판 청구의 결정 처분이 있는 날부터 며칠까지? 30일까지.
그렇죠? 처분이 있는 날부터 30일까지 뭐 할 수 있다고요? 공매 등을 보류할 수 있다. 며칠? 30. 아셨죠?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이것도 좀 써두세요. 이것도 여러분들 재판을 하잖아요. 자, 행정소송을 하잖아요. 그럼 이제 심리를 해요. 그 심리가 1차 심리가 있고 2차 심리가 있는데 우리는 1차 심리를 요건 심리라 합니다. 요건 심리 후에 뭐가 돼요? 분한 심리를 해요. 그러니까 사실 판단을 하는 거야. 요건 심리를 하고 아까 이의신청은 심사 청구는 심판 청구는 며칠 이내 하라고 했어요? 예? 90일 이내 하라고 했잖아. 청구 기간은 무조건 화살표는 무조건 90일이라니까. 아셨죠? 결정 기간이 이의신청은 30일이고 대부분 90일. 그러니까 대부분 다 90일인데 이의신청은 30일 결정 기간만. 아셨죠? 근데 그 기간이 하루 지나서 청구했어. 그 요건 심리를 만족을 못했단 말이야. 아셨죠? 그러면 심리를 하면 결정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요건 심리를 만족 못했어. 너 요건도 만족 못했네? 그럴 때 내리는 처분을 각하한다고 해요. 각하. 아셨죠? 자, 이제 요건 심리를 만족했어. 그럼 두 번째 본안 심리가 들어가거든요. 이런 본안 심리를 하면서 이유 없다. 너가 신청한 것에 대한 이유 없어. 라고 한다면 그때 내린 처분을 기각이라고 해. 기각. 아셨죠? 여러분들 가끔 신문 보다 보면 뭐 각하됐다, 기각됐다 이런 말 나오는 거죠. 이게 이제 기각이야. 아셨죠? 이유 있어. 너 말 맞네. 너 이유 있어. 그걸 우리는 인용이라고 말을 해요. 아셨죠? 네. 요 개념까지만 좀 알아두면 될 것 같아. 요 개념까지. 그래서 여러분들 1번 54페이지 한번 볼래요? (54페이지) 1번 국세기본법상 조세 불복 절차 중 거칠 수 있는 순서 중 틀린 것은 여러분들 적어도 심사와 심판은 동시에 나올 수가 없지. 이해하셨죠? 답은 몇 번? 5번. 2번 지방세 기본법상 이의신청 또는 심판 청구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이의신청의 처분이 있는 것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해야 됩니다. 맞죠? 자, 이의신청 거친 후에 심판 청구할 때는 90일 이내에 심판 청구를 해야 됩니다. 청구는 무조건 90일이죠. 이의신청에 따른 결정기간 내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결정통지를 받기 전이라도 그 결정기간이 지난 날부터 심판 청구를 할 수 있다. 자, 좀 더 설명할게요. 이의신청의 심판 청구는 그 처분의 집행에 효력을 미치지 아니합니다. 다만 압류한 재산에 대해 이의신청 심판 청구의 결정이 있는 날부터 며칠까지? 30일까지는 공매 처분을 뭐 할 수 있다? 보류할 수 있다. 이의신청인이 재등을 입어 이의신청인이 이의신청할 수 없을 때는 사유가 소멸한 날부터 며칠 이내? 14일 이내에 이의신청할 수가 있다. 자, 근데 여기서 3번 한번 볼까? 답은 몇 번이었어요? 4번이었죠. 자, 원래는 이게 며칠이에요? 90이죠. 자, 이의신청을 했어요. 이의신청을 해서 90일 이내에 뭐 해야 돼요? 이의신청을 하면 며칠 이내 결정이지?
30일 이내 결정해야 되잖아요. 이해하셨죠? 자, 그런데 여러분들 민법에서는 서류 등에 대한 효력 발생 시기를 항상 뭘로 따지지? 도달주의야. 도달주의. 아셨죠? 바로 또 얘일 건데 도달주의인데 결정의 통지서가 여기서 도달했어. 결정 통지문이 여기서 도달했단 말이야. 그러면 도달한 날부터 다시 며칠이네? 90일 이내 신청해야 되잖아요. 심판 청구를 90일 이내 신청해야 될 거 아닙니까? 뭐 한 날부터? 도달한 날부터 90일 이내죠. 그럼 이 사람은 자기 권리 구제가 그만큼 늦어지고 있는 거잖아. 제 말 이해하셨죠? 그래서 도달 전이라도 결정 기간이 도과했으면 그 결정 기한으로부터 며칠 이내 할 수 있다? 90일 이내 가능하다라는 것. 원래는 도달일부터 90일인데 도달하기 전에 결정 기간이 지났어. 그럼 결정 기간이 지날 때부터 며칠 이내? 90일 이내 할 수 있다. 그만큼 너가 권리 구제를 신속하게 받아가라는 소리예요. 이해하셨죠? 그래서 3번 다시 한번 읽어볼까? 3번 이의 신청에 따른 결정 기간 내에 이의 신청에 대한 결정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결정 통지를 받기 전이라도 결정 기간이 지난 날부터 심판 청구를 할 수 있다. 이 뜻이 뭐라고요? 권리 구제를 신속하게 받아가라는 소리가 되는 거라고요. 이해하셨죠?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다시 53페이지 잠깐만 와볼래요? 여러분들 납세자가 관할 관청에게 제출하는 것을 우리는 신고, 신청, 제출 등이라고 표시를 해요. 아셨죠? 신고, 신청, 제출 등이라고 해요. 자, 이에서 납세자가 관할 관청이 납세자한테 서류 등을 보내는 것을 이거를 서류의 송달이라고 해요. 이해하셨죠? 그랬을 때 여러분들 이게 서류의 송달이라는 단어가 그냥 서류를 보내는 걸 서류의 송달이라고 하는 게 아니고 관할 관청이 납세자에게 문서 등으로서 알리는 것을 서류의 송달이라고 말을 하는 거다. 반대로 납세자가 관할 관청에 보내는 것을 우리는 신고, 신청, 제출 등이라고 해요. 그랬을 때 서류의 송달은요 도달주의야. 도달주의예요. 그런데 우리나라 민법이 도달주의입니다. 아셨죠? 발신주의 아니에요. 그런데 세무 신고나 신청 등은 발신주의예요. 그럼들 7월 25일까지 올해 이제 이번 달 7월 25일까지가 전반기 부가세 신고 납부 기한이거든요. 그러면 7월 25일까지 부가세 신고서가 도달해야 되는 게 아니고 7월 25일까지 뭐 하면 돼요? 신고하면 돼요. 아셨죠? 그러니까 등기나 우편으로 신고만 하면 돼. 그럼 도달은 7월 25일 이후에 도달하겠지. 그래도 25일 날 뭐 했으면? 신고했으면 뭐가 된다? 네, 된다. 아셨죠? 그러니까 신고 등에서는 발신주의 특례야. 세법에서는. 근데 서류의 송달, 반대로는 뭐다? 도달주의. 우리 민법에 의한 소송이 다 무슨 주의예요? 도달주의야. 아셨죠? 이렇게 원칙적인 도달주의인데 신고, 납세자한테만 발신주의 특례를 인정해 주는 거야. 제 말 이해하셨죠? 자, 근데 이 서류의 송달은 원칙적으로 세 가지가 있어요. 원칙적으로 세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우편에 의한 송달,
또 하나는 교부위한 송달, 또 하나는 전자송달이 있을 수 있어. 예외적으로 뭐가 있을 수 있다? 공시송달이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우리 시험 문제는 이 공시송달의 사유, 원인. 공시송달을 해야 되는 원인이 우리 시험 문제에 나오게 해요. 아셨죠? 거기 보시면 뭐가 있어요? 주소 또는 용업소가 국에 있고 그 송달이 곤란하다. 주소 또는 용업소가 분명하지 아니하다. 그죠? 송달을 받을 사람이 그죠? 인정되는 경우 우편으로 이해했으나 D번의 세무공모는 몇 회? 2회. 아셨죠? 자, 그런데 여러분들 우편이나 교부 송달이 있어서 무슨 문제가 있을 수 있냐면 유치송달이라는 게 있을 수 있어요. 유치송달. 그러니까 유치송달은 송달 장소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수정을 뭐 할 때는? 거부할 때는 뭐 할 수 있다? 그 자리에 두고 올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걸 우리는 뭐라고 한다? 유치송달이라고 해요. 왜 이런 제도를 둘까? 오늘 배웠어. 납세자가요, 등기가 왔는데 그 등기가 고지서인 걸 아는 거야. 예? 그러면 고지서가 인 줄 알아. 그럼 어떻게 해요? 제척기간이 나 내일이면 끝나. 제 말 이해하셨죠? 제척기가 5년 다 됐단 말이야. 나 오늘만 지나면 돼. 근데 고지서가 왔어. 그럼 어떻게 해요? 안 받아. 왜? 도달주의니까. 도달주의니까 안 받으면 된다고. 그럼 반송이 돼요? 반송이 되고 또 와요? 또 거부해요? 또 해요? 자, 이렇게 됐을 때 이미 도달했을 때는 제척기간이 끝나 있겠지. 제 말 이해하셨죠? 그래서 제척기간이 끝나는 자료, 그걸 제척기간 임박자료라고 하거든요. 이런 제척기간 임박자료인지를 알고 안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냥 그 자리에 뭐 하라? 두고 와라. 이거를 뭐라고 한다? 유치송달이라고 말한다라는 거예요. 아셨죠? 네, 이걸 유치송달이라 한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정당한 사유 없이 수령을 거부할 때는 공시송달 사유가 되지 않다. 공시송달 사유가 아니라 그 자리에 뭐 할 수 있다? 두고 올 수 있다. 아셨죠? 이렇게. 그래서 이거를 기억하시면 되겠다. 그래서 여러분들 5번 문제 볼까요? 55페이지 5번. 자, 공시송달 할 수 있는 경우 아닌 것은인데, 여러분들, 자, 우편, 등기 우편을 할 때는 1회 반송이고, 교부할 때는 2회 반송이에요. 아셨죠? 그 숫자도 좀 기억해 주세요. 자. 그래서 답은 몇 번? 4번이죠? 4번에 보시면 서류를 송달 장소에서 송달받을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수령을 거부할 때는 유치 송달 사유가 되는 거다. 이런 문제가 나왔다라는 겁니다. 아셨죠? 네. 여러분들 생각보다 실무에서 공시송달하는 경우도 많아요. 공시송달을 합니다. 공시송달을 하는데 잠깐만 가봐. 어디냐면 거기 53페이지 잠깐만 가봐요. 중요한 거 아니에요. 공시송달의 경우는 서류의 공보는 지방세 정보통신망 시군구의 게시판에 게시하거나 관보 또는 공보 또는 일간신문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뭐한다?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시군구 게시판 있죠? 관보 있을 수 있죠? 거기에 공시송달 사유가 됩니다. 일간지 돼요. 근데 주간지 안 돼요. 그 다음에 늘 스포츠 신문 안 됩니다. 저렇게는. 그래서 뭐 신문 요즘 보지도 않지만
그렇더라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요 정도까지. 여러분들 그냥 오늘은 이렇게까지만 할게요. 다음에 제가 지방 취득세부터는 문제 풀 문제까지 제가 오늘 여기 다 올려놓을게요. 전달을 해놓을 테니까. 여러분들 오늘 문제 풀어보셔서 알겠지만 같이 문제를 푸는 거는 별 의미가 별로 없더라는 거야. 이게 문제를 먼저 풀어오고 그래야지 공부가 되죠. 이게 그래서 진도는 뭐 아주 충분할 것 같아요. 이렇게 나가면 진도는 충분할 것 같고, 그 다음에 계속 이런 방식으로 해서 이론 정리하고 문제 풀고, 이론 정리하고 문제 풀고. 우리 책이 되게 좋네. 왜냐면 이렇게 포인트별로 나눠져 있어가지고 이론 정리도 참 쉽고 이렇게 해서 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도록 할게요.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 네.